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이 세계 소화기 학회가 정한 세계 장 건강의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극적인 음식 먹는 게 이렇게 붐처럼 막 그렇던데, 근데 이게 맵고 짠 음식이 장 건강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맵고 짠 음식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찾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식사 전후로 물을 많이 마셔서 염분을 배출하는 것 중요하고요. 과일이나 해조류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를 식사 전에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5월 29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건강하게 시작해 볼게요.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정년 넘겨도 계속 고용입니다. 네, 이거 쉽게 말해서 정년을 넘겼지만 회사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는 정년은 60세잖아요. 그런데 60세가 지나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60세 정년이 지난 후에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한 퇴직자가 7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1년 전보다 5.2% 늘어난 수치인데요. 2016년 55세였던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2배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정년을 넘겨 일하는 60대가 늘어난 이유 뭔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노후 대비 필요성이 커진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연금 액수도 적고 또 연금 수급 나이도 점점 늦춰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퇴직한 1964년생까지는 국민연금을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연금 개혁을 하면서 69년생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5년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근로 의욕이 높아진 측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작년에 65.8%였거든요. 20년 전과 비교할 때 11.5%포인트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그 근거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난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소 중견기업, 특히 이제 제조업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난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지금 난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특히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넘겼다고 해서 그냥 회사에서 내보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연령을 늦추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찬반 양론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숙련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 또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지혜를 좀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신체 연령은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이 시니어들이 노동시장의 주요 숙련 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모닝픽, 달걀 껍데기 터치주의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달걀 요리할 때 껍데기를 만지지 않고서는 요리를 아예 못하거든요. 근데 뭘 주의하라는 얘기죠? 혹시 달걀 프라이 만들 때 그때 계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톡. 아니 근데 그 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서 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는 해요. 모르셨죠? 저는 전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씻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달걀 프라이 할 때 손으로 안 만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깨야 되니까 달걀 껍질을. 네. 깨기 전에 달걀을 닦거나 이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권하죠. 직접 하진 않고 권한다.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달걀을 풀어가지고 요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의 뭐 필수 식재료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달걀을 활용하는데요. 달걀을 요리하기 전에 달걀 껍질을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달걀 껍데기를
만진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중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모넬라균이 많이 검출되는 것이 바로 오염된 달걀 껍데기라고 합니다. 이 달걀 분변을 통해서 달걀 껍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달걀 껍데기를 만진 손을 깨끗이 안 씻고 달걀을 까먹으면 음식이 오염이 돼서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달 중순부터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알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살모넬라균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가장 좋은 달걀은 어떤 달걀일까요? 싱싱한 달걀인데.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제가 달걀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정란도 뭐 하고 네. 동물 복지 달걀이다 뭐 이렇게 네. 해서 굉장히 달걀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전문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도 비슷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선한 달걀이 제일 좋은 달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걀 껍질을 보면은요, 생산일자하고 유통일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생산일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세척하고 살균을 물론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달걀 껍질은 공기 중에 계속 공기하고 접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그러면 달걀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세균이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일자가 최대한 짧은,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달걀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걀을 이제 위생적으로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삶은 달걀을 뭐 이렇게 사실 때 또 먹을 때 물수건으로 손과 달걀 껍질 부위를 닦아내시는 게 좋고요. 가정에서 달걀 요리를 할 때 다른 식재료나 도마, 칼, 행주 등을 오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한번 손을 씻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숙보다는 완숙이 아무래도 위험성이 덜할 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날씨가 더워질 때는 완숙을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달걀을 살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것, 가급적이면은 이런 달걀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달걀을 사신 다음에는 그냥 상온에서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 달걀을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조리하실 때 한번 달걀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달걀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으시라는 거 잊지 네. 마시고요.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서울 2위, 129위입니다. 2위와 129위는 꽤 차이가 커 보이는데요. 네. 이거 어떤 순위를 말하는 걸까요?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세계 100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 세계 도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이 일본 도쿄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위는 미국 뉴욕이었고요, 2위는 영국 런던, 3위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제, 인적 자본, 삶의 질, 환경, 거버넌스 등 5개 항목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서울은 작년 41위에서 26계단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종합 도시 평가는 상위권인데 그럼 129위 한 거는 뭐예요? 제일 낮은 부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사람 많은 거 하고 집값 비싼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 다 맞추셨는데요. 네. 삶의 질이었어요. 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요, 집값이었습니다. 지금 맞추신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또 급등했잖아요. 또 근로자 가구 소득 가운데 임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또 환경 부분도 문제였는데요. 환경 부분이 세계 514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나쁜 공기질, 우리 이제 초미세먼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름에는 극한 더위가 오래 이어지고 겨울에는 폭설이나 추위가 이어지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없고 기후가 좀 온화하고 네. 집값 잡히고 이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무조건 살고 싶죠. 어렵네. 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결혼 비용 차 한 대 값입니다. 결혼 한번 하는데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저는 5년 전에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와, 돈 진짜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차 한 대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차도 있고
뭐 고급 외제차도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서비스 비용만 따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차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데 드는 서비스 비용이 평균 2,101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전국 결혼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 업체 520여 곳의 계약 사항을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계약 금액과 일반적으로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금액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한 2천만 원가량 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비용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는데요. 서울 강남이 제일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약 3,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강남 외 서울 지역이 2,800만 원, 경기가 1,8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결혼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경상도로 약 1,200만 원이었는데요. 강남 결혼 비용이 3,400만 원이었으니까 경상도에 한 3배 정도 많은 셈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뭡니까? 요즘 축의금 낼 때 5만 원 내기가 참 꺼려진다, 네. 주저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밥값이 밥값이 워낙 비싸서. 비싸서 맞아요. 결혼식. 5만 원 가지고 가서 가면 밥값도 안 되는 금액 가져간 것 같아서 왠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밥값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인당 식대 평균 가격이 5만 8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8만 5천 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경상도가 4만 4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또 요즘 결혼하려면 식장 예약도 이것도 엄청난 경쟁이잖아요. 결혼 예약 시기는 예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전이 55.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정하고 결혼식장 예약하는 건 한 1년 반 전 정도 전에 해야지 막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도 그럼 경차 비용이고요. 거기에 뭐 온갖 옵션 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이지만 실제 결혼 치르는 데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면 결혼하기가 또 그럼. 꺼려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가 책임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이제 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결혼해요 하는 건데 보여주기식도 많고. 네, 그럼요. 근데 또 워낙에 또 비싸요. 이것저것 다 비싸서 참 이게 신랑 신부의 또 그 부모님들의 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름 더위가 함께합니다. 식었던 대기가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요란한 소나기도 이어지는데요. 아침까지 내륙과 해상에는 짙은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립니다. 어제보다는 예상되는 양은 적은데요. 영남에 5에서 3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만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고 시간당 10에서 20mm로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면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데다가 오존 농도도 짙어서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까지 오릅니다. 요즘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오존 농도가 말썽인데요. 햇볕이 강할 때에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닌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존재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발라주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나눠서 얘기해보는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의 앞뒤를 모조리 파헤치러 왔습니다. 개그맨 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는 물론 시중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 대표 막장 치정극 장희빈 대 인현왕후입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새로운 여자한테 남자들 왕왕 보는데 네. 이번에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를 버리고 거기에 장희빈을 들어앉힌 그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 유명하죠. 변한 겁니다. 한 남자 숙종을 둘러싸고 장희빈과 인현왕후 두 여인의 기싸움이 엄청났다고요. 네,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부인을 버리고 첫사랑을 들여서 또 재혼을 해요. 여기까지도 막장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재혼한 그 부인을 버리고 처음 결혼했던 그 여자랑 다시 또 재결합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원조 막장 드라마죠. 오늘은 숙종과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야사 속 이야기는요? 쫓겨난 인현왕후를 구한 개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제위기, 숙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 장씨가 숙종의 첫 아들을 낳으면서 위세를 키워갔는데요. 숙종은 장씨가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화가 난 장씨, 자신을 찾아온 인현왕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원자로 책봉하겠다 하셨다지 해서 내 자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대체 이 무슨 짓인가? 마마께 너무 화가 나는데 마마를 때릴 수는 없어 말이지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제 아들이 원자가 되는 게 그리도 싫으셨습니까? 제 아들의 앞길을 그리도 막고 싶으셨냔 말입니다. 아니 선물 준다는데 왜 그러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원자 책봉 문제로 장희빈이 지금 인현왕후한테 엄청 지금 히스테리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이런 꼴을 당하고도 인현왕후는 다시 장씨를 찾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냥여일세. 이걸로 미음을 써 왕자에게 먹이면 큰 양분이 될 걸세. 앞길을 막으실 땐 언제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오셨는지 마마의 의중을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인현왕후가 참 마음이 아직도 없네요. 그리 생각하는 겐가? 참 한결같구나. 난 그저 왕자를 생각해 온 것이니 잘 먹이시게.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아들을 위해서 사냥류까지 구해다가 줬는데 장희빈은 표정 보니까 뭐 탐탁치가 않아요 지금. 네, 장씨는 이 사냥류를 먹고 아들이 위독해졌다 이런 거짓말까지 합니다. 야. 이 말을 들은 숙종에게 인현왕후가 점점 미움을 받게 됐겠죠. 숙종, 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함께 보시죠. 국모로서 왕실의 대를 잊지 못한 부덕한 중전을 지금 당장 폐위토록 하라. 자기 부인. 전하, 이대로 믿어. 전하! 자, 원래 부인이잖아. 그러기에 날 건드리지 야, 저 말았어야지. 표정 봐줘. 그게 무슨... 설마 네가... 이 국에 더 이상 마마의 자리는 없습니다. 야, 진짜. 하니 목숨 부지한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조용히 물러나시지요.
이게 숙종이 장희빈에게 눈이 멀어서 인현왕후를 내쫓은 거예요. 네네네. 아니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네, 인현왕후는 투기와 부덕함을 이유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가로 나가게 되는데요. 공석이 된 중전 자리에는 장희빈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폐위된 충격 속에서 매일 악몽에 시름시름 앓던 이 인현왕후에게 우연한 인연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새끼를 잃은 어미 개였습니다. 인현왕후가 혼자 남겨진 개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 키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날 이후 놀랍게도 악몽을 꾸던 인현왕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네가 나 악몽에서 꺼내준 거니? 피덩이 같은 새끼를 잃고도 넌 이렇게 버티고 사는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걔한테 이제 힐링을 받는 그렇죠. 이리 유약하게 굴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뭔가 살아갈 이유를 개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떠도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게 이제 힘이 되는 존재가 됐는데 네. 힘을 내야지만이 또 장희빈을 다시 또 몰아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현왕후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심지어는 자신을 찾아온 장 씨에게 일침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장면 함께 보시죠. 내 곧 궁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시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오. 힘을 얻고 지금. 방금 뭘 하셨습니까? 설마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한 겐가? 야, 둘이 비싸. 강해졌어. 머지않아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게. 마음대로 하시지요. 헌데 말입니다. 저 또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 않을 것입니다. 무서워요. 야, 이 두 사람의 기싸움 살벌한데요. 막 얼음 송곳이 팍팍팍. 오. 네,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인현왕후가 조선 최고의 요부 장희빈과 대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마마, 이것 좀 드세요. 고맙다. 상을 엎었어요. 뭐가 있나 봐. 마마,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제 개들이 묘한 그걸 아는 게 있어요. 뭔가 느꼈나? 아니면 그 음식에. 인현왕후가 약과를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을 막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과에서 뭔가 냄새를 맡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예상치 못한 개 돌발 행동에 인현왕후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약과를 먹은 시종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인현왕후는 그제서야 개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고 자신이 은인이 되어준 개와 함께 사가에서 남은 나날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결국 장 씨가 숙종의 눈밖에 나면서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고 맙니다. 야, 인현왕후를 구해준 그 개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네, 이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와. 인현왕후의 일생을 담은 소설이 있습니다. 인현왕후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에 따르면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안국동 친정에 와 있던 시절 어느 날 난데없이 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시중 들던 사람들은 전부 쫓아내자고 했는데 인현왕후가 이걸 거두어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른 지 10여일 후에 새끼 3마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밤에 수상한 흔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견공 네 식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짖어서 수상한 자들이 감히 이 인현왕후를 범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 소설에 있습니다. 기특하네요. 자, 이렇게 야사 속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야사보다 더한 실제 역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숙종의 사랑을 차지했던 장희빈, 원래는 궁녀의 신분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희비는 후궁의 관직 이름이에요. 중인에 해당하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서 궁중 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뛰어난 미모. 이게 무기가 돼요. 그래요? 실제로 숙종실록에 나인으로 뽑혀 궁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서 미모를 인정한 몇 안 되는 여성입니다. 실제로 보면 장희빈 드라마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미녀들이 장희빈 역할을 하잖아요. 네, 고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숙종하고 장희빈 처음 이게 봤던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아쉽게도 그 시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궁중 나인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궁중 나인은 10대 이전에 들어가요. 10살 이전에 들어가서 이걸 계산해 보면 1680년에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사망하는데 그 전에 이미 궁궐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팩트 체크 필요한데요. 일설에 따르면 1680년에 20살이었던 숙종이 영의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인데 여기 행차를 하다가 숙표교에서 여기서 장희빈을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미 장 씨가 궁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일하는 나인을 궁 바깥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날 일 거의 없어요. 따라서 시중에 떠도는 그 썰은 거짓이요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인현왕후보다는 장희빈을 먼저 만난 거네, 숙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더라도 인경왕후가 이 첫 번째 왕후예요. 세상을 떠난 뒤에 장 씨가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왕에게 은총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의 눈에는 장희빈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숙종의 어머니 눈은 못 속였던 거죠. 실록에 따르면 명성왕후는 장희빈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는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수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곤 하는데 만일 그 여자의 꾀임을 받게 되면 나라의 해가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명성왕후는 다소 충동적인 아들의 성격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씨 때문에 뭔가 잘못될 것이다. 이래서 궁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도 깔려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인과 남인이 갈라서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명성왕후는 서인 세력이었고 희빈 장씨는 남인 세력이었던 거예요. 남인가의 장씨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만일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서인들의 걱정 때문에 장씨를 내쫓았던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숙종은 그렇게 좋아하던 장희빈과 갑자기 생이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보고 싶거든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렇게 장희빈이 궁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1681년 5월에 숙종은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와 재혼을 했습니다. 자, 인현왕후와 장희빈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현왕후는 서인의 실세였던 민유중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게다가 숙종보다 6살 연하였습니다. 장희빈보다는 8살 아래였어요. 보통 장희빈이 인현왕후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인현왕후가 8살이나 어려요. 인현왕후의 미모에 대한 기록은 없고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다라고 돼 있는데 성격이 좋아라고 한 거는 요즘하고 똑같은 거죠. 외모는 말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서인의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년 뒤인 1686년에 쫓겨났던 장희빈이 다시 궁궐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장희빈을 부른 사람 누구였을까요? 숙종 아니었어요? 왕 아니에요, 왕? 다시 불렀을 것 같은데, 숙종이? 놀랍게도 인현왕후였습니다. 네? 숙종이 장희빈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희빈을 다시 부르자라고 한 건데요. 뭔 소리야, 이게? 따르면 인현왕후는 명성왕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의 은총을 입었던 궁인이 오랫동안 민간에 머무는 것은 지극히 편치 않은 일이다. 다시 불러들인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현왕후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장희빈이 아무리 임금의 사랑을 받는 궁녀라고 그래도 야 이런 선택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쨌든 인현왕후 자신도 내가 중전인데 걔는 내 미친데 들어와서 무슨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어 이런 일종의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네요. 야, 네. 이거 하지만 그때 대비로 있던 명성황후가 끝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명성황후가 세상을 뜬 다음에 인왕후가 기어이 이 장씨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랬더니 5년 만에 재회한 장씨와 숙종의 사랑이 더 불타올랐겠죠. 그렇죠. 숙종이 인왕후가 있는 그 중궁전에는 출입을 하지를 않고 장씨만 찾았는데요. 그러면 장씨가 더 기세등등해졌겠죠. 인현왕후는 참고 또 참고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의 화를 폭발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장씨가 궁에서 지금으로 치면 숙종과 나 잡아봐라 이런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러 인현왕후가 있는 중궁전으로 뛰어들어와서 아이고. 중전마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정확하다. 말하자면 넌 중전이지만 왕이랑 이런 거 못하지 이런 거잖아요. 놀린 거죠, 뭐. 네, 중전을 약 올리는 거예요. 이 장씨의 무례함, 그 속마음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인현왕후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장씨의 종아리를 매질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래서 인현왕후는 조선 왕조 최초로 후궁의 회초리를 때린 왕비가 되고 맙니다. 네. 실록에는 이 일로 장씨가 원한과 독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매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 같아도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약 올리면 화가 나죠. 근데 이렇게 장희빈이 중전을 계속 무시하면 이거 숙종이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막장이 에이, 되는 거죠. 자, 장씨바라기 숙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장씨를 종사품 수건에 책봉을 하는데요. 일개 궁녀였던 장씨가 어엿한 정식 후궁이 되면서 신데렐라 스토리의 서막이 열립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노비 100명을 선물로 주고 궁궐 안에 별당, 집도 따로 지어주고 토지 150결을 내려주는데 토지 150결, 1결이 10,000제곱미터 3,300평, 150결이면은 50만 평. 이 땅을 준 겁니다. 이후 계속 승승장구한 장씨는 종이품 수기, 정이품 소위로 품계가 점점 올라갑니다. 네, 이게 남자가 사랑에 잘못 빠지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흐려지고 네.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런데 장씨가 또 숙종의 소원을 풀어줘요. 이때까지 숙종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 첫 아들을 장씨가 낳은 겁니다. 숙종 15년의 일인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숙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경종이에요. 후사를 낳지 못했던 인현왕후는 점점 더 위축되고 왕에게 아들을 안겨준 장씨는 점점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건 장씨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왕자 출산 소식에 장씨의 친정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궁으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인 신분이던 장씨의 어머니가 양반 사대부 집안 여성들도 함부로 타지 못하는 지붕 있는 가마, 옥교를 타고 입궁한 거예요. 이거 법도를 어긴 일이다 해가지고 관리들이 장씨 어머니를 여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옥교를 메고 있던 그 하인들을 처벌하고 옥교를 압수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남인이었잖아요. 남인 세력인 장씨 가족이 왕의 총애를 믿고 위세를 부리니까 서인 쪽에서 견제구를 던졌던 거죠. 아하. 야, 이게 근데 숙종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모인데 그렇죠. 네. 장모가 들어오는데 가마에서 내리게 해서 이 수모를 줬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기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네. 네, 숙종이 노발대발합니다. 그죠? 관련자를 처벌하라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이 어느 정도냐면 사원부 관리 2명을 장살하라, 때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숙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에 책봉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자는 후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왕의 맏아들은 한 2-3살 정도의 원자가 되고 7, 8살쯤에 세자로 책봉돼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그것도 궁녀 출신 후궁 소생을 원자로 삼겠다.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죠. 네, 결사 반대합니다. 정통성을 중시하는 조선왕실에서 원자는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장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게다가 이때 인현왕후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든지 원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숙종을 말려요.
하지만 이때 숙종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록에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새로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서 명호를 정하려 한다. 만약 선뜻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관망만 하고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 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네. 그러니까 세게 나간 거예요. 이거 반대할 거면 그냥 관직이고 뭐고 다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신하들 말 안 듣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하지만 조선의 신하들 만만치 않죠. 당시 조선의 최고 원로이자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이 직접 상소를 올려서 원자 책봉에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더 화를 내고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인 세력을 다 몰아내고 남인으로 집권 세력을 교체해버립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기사환국이라는 사건인데요. 숙종은 이렇게 서인을 일망타진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를 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 뜻대로 장씨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했고 장씨를 후궁 중 최고 품계인 정일품 빈에 책봉하고 희빈이라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장씨 희빈, 장희빈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이 돼 있고 장희빈의 정치적인 세력인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네. 그러면 서인 출신 인현왕후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겠네요. 네, 숙종이 멈추질 않아요. 이제는 장희빈을 중전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켜야겠다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폐위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인현왕후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숙종이 3년 전 일을 끄집어냅니다. 3년 전에 나한테 꿈 이야기 이런 거 했었지. 그때 꿈 이야기가 뭐였냐면 장씨가 전생에 짐승이었는데 주상께서 쏘아 죽였으므로 묵은 원한을 갚고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 그 후에는 장차 화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또 장씨는 팔자에 아들이 없고 중전에게는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꿈에서 봤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장씨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꿈이 거짓이 된 거잖아요. 네. 3년 전에 나한테 꿈 얘기라고 하면서 거짓말한 거지. 투기한 거지. 이게 이유가 돼가지고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야, 숙종은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왕비가 부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남인까지 나서서 옹호했을 정도인데 이때 마침 또 이 왕비의 생일이 와요. 그 생일이 숙종의 할머니 장렬왕후의 국상기관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생일잔치 하지 말아라 이런 왕명을 내렸는데 그래도 이 신정에서는 이 딸을 위해서 생일 음식을 궁궐로 보냈어요. 이거를 받은 게 화근이 됩니다. 숙종이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고 인현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켜서 궁궐에서 쫓아내버려요. 인현왕후의 인생을 엮은 그 소설 인현왕후 전에는 인현왕후가 폐위되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장혜인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숙종이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고 화를 내니 인현왕후께서 애옥에로 나가셨다. 미처 가마를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흰 명주보로 위를 덮어 들어가니 벌써 경복당에 내려와 기다리셨다. 조강지처를 버선발로 내쫓은 거고 그쵸. 인현왕후가 이미 모든 걸 체험을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슬프다. 네, 숙종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는데 신하들이 왕후에게 옷과 양식을 지원해 주자고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불과 4일 뒤에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을 하는데요. 자, 그야말로 인생 역전 최초의 중인 출신, 궁녀 출신 왕비의 탄생입니다. 신분과 질서를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정실 부인을 내치면서까지 중인, 궁녀 출신 후궁을 왕비로 세웠으니 이건 백성들도 깜짝 놀랄 대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해요. 아무 죄 없는 아무 죄 없는 조강지처를 벌인 정말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고 그냥 장희빈만 바라보는 삶을 산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절절한 사랑을 했으면 천년만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과 끝나요? 4년 뒤에 장희빈과 숙종 사이 최고로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또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뭐죠? 숙종이 다른 궁녀와 사랑에 빠진 건데요. 궁궐에서 잔심부름하던 무술이 최 씨와 사랑에 빠져요. 이 최 씨가 숙종의 아들을 낳았는데 뒤에 왕이 되는 영조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장희빈도 나이가 들고 있었고 숙종의 애정도 식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장희빈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도 바뀌어서 숙종이 다시 정계
개편을 합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한 거예요. 이걸 교과서에서는 갑술환국이라고 부르죠. 이야, 서인 편 들어줬다가 이제 또 남인 남인 편 들고 네, 또 서인 근데 편 들고. 숙종은 그 권력을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나눠줬어요. 기분파. 정치가로서 숙종은 이분당 편들고 저분당 편들고 하면서 왕권을 유지 강화했던 거예요. 하지만 민심도 생각해야 됐습니다. 본부인을 쫓아낸 남편이라고 백성들이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희빈을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인현왕후를 중전으로 복귀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이미 상처받은 인현왕후가 돌아온다고 그냥 돌아올까요? 자,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숙종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 선물에 뭐 이벤트. 네, 뭐 가마 제일 좋은 거에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준 거 꽃 달고 막 이벤트 한 거 아닐까요? 네. 반성문이었습니다. 반성문이요? 네, 반성문을 부인에게 보내요. 이런 내용입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비 오듯 눈물을 흘리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어찌 다시 만날 기약이 없겠는가.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와라. 2번을 거절을 해요. 3번째 편지에 결국 인현왕후가 넘어가서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이 한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는 불태워라. 이런 어명을 내려요. 그리고 궁전에서 폐위된 장씨는 결국 희빈으로 다시 강등이 됐습니다. 이거 제일 나쁜 사람이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뭐 좋아하는 여자 장희빈을 중전에 올렸다가 또 내리고 인현왕후 다시 부르고 제일 잘못한 사람이 숙종인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루아침에 중전 자리에서 쫓겨난 장희빈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고생하던 인현왕후도 복위 후 7년 만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걸로 끝났는가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숙종에게 충격적인 밀고가 들어오는데요. 장희빈이 거주하던 취선당 한편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라는 밀고였습니다. 숙종이 장희빈 처소를 수색하게 했는데 거기서 훼손된 인현왕후의 초상이 나와요. 분노한 숙종이 이 저주 사건에 연루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국문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사실이라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아니 그 누가 숙종한테 밀고 간 겁니까? 자, 누구였을까요? 자, 뜻밖의 인물이 있어요. 숙빈 최 씨였습니다. 자, 숙종은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로 죽었다고 결론 내리고 장희빈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신하들은 세자의 어머니를 죽일 수 없다. 그때 그 원자가 세자로 책봉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숙종은 장희빈을 죽이는 것이 세자를 위한 길이야 해가지고 고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진 스스로 죽어라 이렇게 권하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 사약을 먹여서 억지로 죽게 해요. 당시 장희빈 나이가 불과 43살입니다. 심지어 숙종은 장희빈을 죽이면서 앞으로는 후궁은 왕비에 오를 수 없다. 이런 법까지 만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 만들어진 건데 숙종은 근데 정말 반복을 잘하네요. 네,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어찌 보면은 서인과 남인의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희빈을 우유부단한 숙종을 유혹한 악녀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기록들이 인현왕후 쪽에서 쓰여진 거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좀 한 수 접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숙종과 장희빈, 인현왕후 이 세 사람의 한많은 삶을 돌아봤는데요. 세 사람이 우연히도 지금 모두 고향에 서울흥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기 전에 서울흥 한번 가보시죠. 네. 거기서도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이고,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희빈밖에 없구나. 전하, 부덕한 중전을 지금 당장 폐위토록 하라. 중전마마 드시옵니다. 당장 문 열거라. 전하를 배려할 것이다.
네,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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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보면은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아침에는 뭐 할까? 정말 반찬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행복한 아침 사계 식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야외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요거 하나 가져가면은 뭐 요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은 초간단 통조림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통조림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어떤 통조림 가장 좋아하세요? 저 꽁치 통조림 꽁치요. 예전에 그걸 가지고 김치찌개 잘 끓이는 집. 네, 반 맞아요. 싸서 이렇게 네. 그 집 좋았는데. 네. 저는 골뱅이도 좋아해요. 골뱅이요? 소면에 이렇게. 오늘 그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어머나. 바로 첫 번째는요, 통조림 꽁치 감자조림인데요. 감자조림. 우리가 보통 김치찌개만 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요거 가지고 감자를 조리면은요,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맛 때문에 정말 통조림 꽁치가 으깨지는 그 맛, 그다음에 감자가 으깨지는 그 맛에 국물 쫙 올려서 밥 비벼 먹는 그 순간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걸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골뱅이 하면은 골뱅이 무침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통조림 골뱅이 가지고 대파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달한 대파와 함께 또 칼칼한 꽈리고추와 함께 볶아주면은요, 밥도둑뿐만 아니라 술안주감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은 골뱅이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근사한 한상을 차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또 캠핑이나 낚시할 때 보면 통조림 많이 챙기는데 그쵸. 그 이유가 이제 좀 간단하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남편분들이 간단한 요리 잘 한번 배워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통조림 가지고 준비했는데요. 통조림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조림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조림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다. 네. 그다음에 할인해서 사면은 굉장히 푸짐하게 사놓고 수시때때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캠핑 가거나 야외 갈 때 한두 개씩만 챙겨가도 아주 요긴하게 반찬을 만들 수 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 가지고, 이 통조림 가지고 특별히 제가 꽁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꽁치 통조림 가지고 감자조림을 할 거예요. 요거 이제 뚜껑을 따서 체에 받친 다음에 국물은 버리시고 네. 요렇게 건더기만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이보은의 팁이 들어갑니다. 마밤. 뭐냐 하면 바로 맛술하고요. 다진 마늘을 이렇게 올려서 살짝 밑간을 해서 조금 절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조림 꽁치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김치찌개 많이 하시죠. 먹을 때는 몰랐는데 보관했다 다시 먹으면 살짝 비린맛이 비린내 나요.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린맛 잡내를 없애려면 이렇게 다진 마늘하고 맛술로 살짝 재워주셔야지만 잡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감자조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준비하는데 요새 감자가 굉장히 튼실하고 맛있더라고요. 감자를 큼직큼직하게 4등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너무 작게 하면은 꽁치가 다 익기도 전에 감자가 설익어서 설컹설컹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4등분 정도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감자조림을 할 때 가장 특징은 감자에서 전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좀 담갔다가 하셔야 감자 전분이 빠져서 나중에 너무 국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에 좀 담갔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양파가 있는데 양파도 저는 조금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네. 준비를 해주세요. 단맛 나고 좋죠. 그렇죠. 단맛도 나고 그다음에 씹히는 그 단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파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대파도. 그리고 고추가 있는데 저는 청양고추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붉은 고추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비법으로 하나 또 들어간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깻잎이에요. 깻잎 좋죠. 2장을 이렇게 썰어서 물에다 살짝만 이렇게 좀 담가주세요. 깻잎이 어디에 들어가지? 요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일단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쌀뜨물이에요. 오랜만에 쌀뜨물이 등장을 나오네요. 했습니다. 쌀뜨물 요새 밥을 잘 안 해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쌀뜨물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쌀가루 있잖아요. 건식 쌀가루 또는 습식 쌀가루 다 괜찮거든요. 그거 물에 타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조림장에 이게 밑국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념을 좀 풀어야 되겠죠. 일단 고춧가루 좀 풀고요. 고춧가루 다 풀고 네. 그리고 고추장을 좀 풀어줍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좀 같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네. 네. 한 큰술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진간장이 한 2큰술 정도 들어가서 간 맞춤을 해줘요. 요거가. 맛있겠다. 아, 맛있겠죠? 감자 저기다가 하면 너무 맛있죠. 조리면. 너무 맛있죠. 참치에다가. 이렇게 잘 풀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감자를 이제 넣습니다. 이제 네. 감자를 국물째에 다 넣으면 안 돼요. 건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조림이니까 감자 들어가고 또 쌀뜨물로 해서 그쵸. 되게 녹진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김치찌개는 약간 국물이 호로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넉넉하잖아요. 네. 근데 요 감자조림은 호로록은 아니지만 밥을 비빌 수 있도록 굉장히 눅진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단맛이 내려면 양파를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요즘에 이제 감자가 점점 맛이 오를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좀 있으면 이제 하지 감자가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있는 감자가 조금 분이 많아서 조금 맛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요 여기에다가 대파를 지금 넣어요. 그러면 대파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 떡 넣으면 떡볶이 되겠는데요? 딱 그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요. 꽁치 넣기 전까지 이게 바글바글 끓잖아요. 네. 만약에 집에 이렇게 떡국떡 썬거나 아니면 조랭이떡 네네. 아니면 떡볶이떡 있으면 그거 딱 넣으시잖아요. 떡볶이가 만들어집니다. 엄청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캠핑 가거나 이렇게 야외 가서도 떡 넣으면 또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제 끓어야 돼요.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어야 되는데 지금 생방송이라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한 5분 정도 제가 못 기다려요. 그럼 벌써 이게 프로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끓는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올릴 거예요. 팔팔 끓을 때 올리면 되는 그쵸? 거죠. 5분 팔팔 정도 끓을 후에. 때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자, 밥도둑이겠는데. 완전 맛있겠다. 밥도둑입니다. 요거. 저도 꽁치가 또 좋은 게 통조림에 있는 게 뼈가 연하잖아요. 맞아요. 통으로 먹죠. 그렇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제가 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맛술하고요. 네. 요 마늘을 이렇게 꽁치에다가 부어놨었어요. 네. 네네. 요거를 부을까요? 마를까요? 안 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맛술에 이미 그 비린 맛이 녹아들어서 부으면 비려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땡. 뭐?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뭐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반전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꽁치의 그 국물을 다 뺀 상태에서 맛술하고 마늘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꽁치 안에는 지금 맛술하고 마늘이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넣어줘요. 오, 그래야 그렇구나. 비린 맛이 안 나요. 그래야 아셨죠? 안 나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줍니다. 자기 자, 저기 이제 바글바글 끓일 거예요. 퀴즈 내면서 자세가 넣는 자세였어. 아, 그래요? 그거를 또 체크를 하셨네. 아니, 이제 행동을 봐야겠어. 네. 그랬으면 이렇게 막 바글바글 이제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약간 달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냥 양파를 듬뿍 넣었기 때문에 물엿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단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올리고당이나. 아, 맛있죠. 요게 2큰술을 저는 계량을 했는데 1큰술 정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향 온다. 향 너무. 지금 왔어. 네, 향이 왔어요. 왔어. 그래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이렇게 끓을 때 한 김 나갔으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네. 옆에 있는 뚜껑을 이따가 이렇게 덮을 거예요. 와. 그랬더니 옆에서 끓고 있는 거 보세요. 꽁치가 이렇게 감자 그렇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저 색과 저 와. 맛있겠죠? 예.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아까 제가 고추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뭐 비주얼이 비주얼부터 일단 끝났어 저거는. 그다음에 빨간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야, 진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맛있겠다. 자, 그러면 제가 후춧가루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후추를 이제 넣어요. 이제 이렇게 아. 다 끓었을 때.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세요. 윤기만 좀 나도록. 야, 아직까지 깻잎이 좀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통깨도 통깨.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이제 다 됐거든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소금을 간을 해야 되는데 네. 1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1작은술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됐어요. 맛있겠다. 완전 다 됐어요. 아하. 이 국물. 이 국물이어야지 여러분들 이게 자박자박. 맛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불을 끄고 뭘 하느냐? 깻잎. 깻잎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좋다. 왜 깻잎을 올리냐면 이렇게 깻잎이 올리면 깻잎이 약간 정유향이 나면서 향이 좋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허브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비린맛을 깻잎이 확 잡아주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딱 요 정도만 넣어야 돼요. 요 너무 맛있겠죠. 야. 네. 그랬으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퍼서 담아 볼게요. 네. 우리 철규 씨 나와서 요거 네. 좀 가져가 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저 맛이 상상이 되니까 입에 침이 고여요. 네. 와. 자, 이렇게 해서 깻잎까지. 네. 이걸 보는데 왜 몸에 힘이 쭉 빠지죠? 너무 먹고 싶어서. 와. 저거는 진짜 밥에 그냥 슥슥 비벼서 감자 으깨서 딱 너무 굵게 맛있죠. 잡수셔야죠. 네, 자, 여기 있어요. 네. 야,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 메뉴가 통조림, 꽁치, 감자 감자조림. 네. 네. 그래서 깻잎이 요거는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향이, 그래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향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생선살 탁 올리고 연하니까 뭐 그냥 숟가락 뚝 눌러가지고. 어때요? 맛있죠? 이 꽁치 안에 선생님 네. 간이 너무 잘 뱄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배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부럽다. 딱 해야지만 맛있는 거라고. 진짜 맛있는데요? 밥을 일단 올리고 이 깻잎 향이 어우러지는 게 확실히 더 좋네요. 그렇죠. 다르죠. 꽁치 딱 올리고 그 위에 깻잎 하나 딱 올려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야, 너무 맛있어. 양파나 이런 게 부드럽게 와. 씹히면서 마지막에 깻잎이 씹히면서 향이 올라오는 이게 너무 좋다. 야, 간이 그리고 이건 통조림 너무 꼭 넣어야 적절해. 돼. 통조림 흔히 꽁치 먹으면 좀 비리다는 생각을 하실 그쵸. 텐데 비린 맛이 전혀 없죠. 그냥 0이에요. 전혀 없어요. 네. 비린 맛이. 와. 그리고 한 번씩 향이 싹 올라오는 깻잎을 씹을 때마다 그러니까 향이 다르죠. 한번 올라오면서 네. 그것도 너무 맛있고. 맞습니다. 조림에 깻잎 향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게 마지막 그 풍미가 다르네. 이거는 진짜 집에서 해서 먹어야겠네요, 제가. 매콤한 바로 맛이 드셔야 딱 올라올 때 밥으로 한번 딱 덮어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실 때 저는 이제 골뱅이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골뱅이도 마찬가지로 체에 받쳐서 국물을 쫙 빼주면 제가 골뱅이를 처음에는 요 하나만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어머 골뱅이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g을 만들려니까 골뱅이 캔 2개를 해야 이렇게 볶음이 돼서 4인 가족이 한 끼를 드실 수가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골뱅이 준비를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이 국장님
옛날에 우리 골뱅이 무침 하면은 이렇게 통통했잖아요. 네. 지금 골뱅이는 왜 이렇게 작아요? 그렇죠? 애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골뱅이도 다이어트 안 그래서 제가 골뱅이는 사실 이게 좀 작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크면 이렇게 2등분으로 갈라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충분하게 간이 금방 벨 것 같아요. 작아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은 애들이 있어서 좀 작게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소만 들어가요. 아주 큼직큼직하게 대파 들어가고요. 대파 저는 맛있겠다. 골뱅이에 들어가는 대파는 무조건 짝꿍이라고 생각해요. 무쳐놓으면 맛있죠. 무조건 짝꿍이에요, 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고요. 네. 옛날 골뱅이는 진짜 컸는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MG 골뱅이 아닙니까? 요즘 MG 골뱅이. 그래서 요것도 애들이 작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넣어주고요. 야, 저거 향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저거 같이 엄청나요. 볶으면. 엄청나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파 같은 경우에는 대파 잎 가운데 부분에 점액질이 있으니까 그거 네. 살짝 흐르는 물에 조금 헹궈서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저는 요게 꼭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요거. 꽈리고추. 꽈리고추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원래 볶음 요리에는 꽈리고추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새 꽈리고추가 제가 먹어보니까 살짝 매콤해요. 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칼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방송하실 때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매운 게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살짝 조심해서 잡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야, 기대됩니다. 자, 그럼 꽈리고추하고 같이 넣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마늘. 아니. 저는 오늘 마늘을 그냥 이렇게 톡톡톡 썰어요. 요것도 같이 볶아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다 들어가면은 뭐 통조림 제가 잡내는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통마늘에 뭐 대파에. 어떻게 보면 이거 저거 아닌 것 같아요. 통조림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빨간 고추도 톡톡톡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 근데 이 조림 계속 먹게 되네요. 이거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었어. 자, 그랬으면 이제 채소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볶을 때도 우리가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프라이팬에 불을 좀 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가장 중요해요. 요게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 고추기름. 그다음에 고추기름하고 맛을 같이 내게 참기름을 얼른 넣고요. 달아오기 전에 우리 뭘 넣느냐? 바로 마늘을 넣으세요. 달아오기 전에. 왜냐하면 고추기름은 괜찮지만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달아오라서 타면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요게 금방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넣으세요. 저는 흰파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좋아서 흰파 부분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향을 내는 게 부분이죠. 그렇죠. 네. 단맛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매콤한 여운이 있는 게 좋다. 홍치통조림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네. 맛있죠. 비린맛도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향이 조금 올라오면 우린 뭘 하느냐 하면 바로 꽈리고추를 좀 넣어주세요. 꽈리고추를 하네요. 그리고 꽈리고추가 들어갔을 때 요거 약간 더 맵게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진 청양고추를 좀 같이 넣어주세요. 오늘 칼칼하겠는데요? 그렇죠? 요거 아주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요 상태가 되면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요거를 넣어요. 통조림, 골뱅이 넣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간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간을 맞추느냐? 간장 조금 넣고요. 우리가 통조림 골뱅이에 있는 골뱅이 안에 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네.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장간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골뱅이가 넣었으니까 맛술 조금 넣어주세요. 맛술. 요걸 이제 달달달 많이 볶아주세요. 골뱅이는 조금 더 많이 익혀도 질기진 괜찮죠? 않나요? 괜찮아요, 그렇죠. 선생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색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엿도 넣어주세요. 약간 달달해야 되잖아요, 요거. 윤기도 나고. 비주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맛있겠죠? 색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이게 약간 볶는 곱창 게 그러네요. 약간 곱창 느낌인데요. 네. 먹어보면 더 맛있어요. 제가 약간 여기 조금 오래 볶아야 돼서 왜냐하면 파가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파가 익으려면 조금 한 2분 정도 더 볶아야 돼요. 그러면 생방송이 끝나기 끝나죠. 때문에 제가 미리 조금 여기 만들어놨어요. 여기에다가 넣을 건 딱 하나예요. 통깨.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만. 통후추 조금 갈아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거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비주얼이 여기에서 여기로 왔어요. 점핑.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요것도요. 그 감자조림 조금 남겨놓으셨으면 네.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다 먹어버렸다. 다 먹었는데 장혜인 씨 다 먹었네요. 멈출 수가 없어서. 네. 요거는요. 대파하고 고추하고 다 같이 잡수셔야 돼요. 우리 네. 철기 씨 요거 좀 가져가 네. 주세요. 꽈리고추까지 같이 잡수셔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까리고추 볶은 거 다 많이 먹어야지. 와, 이거 골뱅이 먹은 지도 오래됐거든. 향이 근데 고추기름 대부분 향이 골뱅이를 이렇게 볶아 잡수시진 않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굉장한 특별한 메뉴거든요. 볶아서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맛일까? 와, 이 향채소들의 그 향이 다 배어 있고 그렇죠. 비린 맛도 없을 뿐더러 저는 골뱅이가 불에 가열하면 좀 질기지 않을까 했거든요. 전혀 안 질기죠. 전혀 질기지 네. 않아요. 골뱅이 씹는 맛이 있네. 이게 묘하게 약간 닭똥집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와, 맛있는데요? 까리고추가 조금 매콤하네요, 그죠? 그렇죠. 매콤한데 골뱅이의 약간 단맛을 꽈리고추의 그 알싸한 매콤한 맛이 확 잡아주니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너무 조화가 좋아요. 그쵸. 지금 안에 들어가 조화롭죠. 있는 네. 재료들의 조화가 너무 좋고 얘는 사실 밥 반찬 아니면 정말 술안주로 아주 좋죠. 골뱅이를 야, 이거는 내가 소주 한 잔 딱인데. 이거는 약간 골뱅이를 늘 우리가 소면에다가 빨갛게 그쵸, 국수를 무치기만 예, 했죠. 무쳐 먹었다면 새롭게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먹기만 해가지고 선생님 네. 끝날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네요. 네.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조금 더 새로운 조리법이 없나 제가 고민하다가 미역국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죠? 맛있죠? 미역국을 굉장한 새로운 조리법으로 제가 탄생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에 길어진 해가 실감납니다. 강한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릴 텐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벌써 여름 더위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빠르게 뜨거워지는 대기에 만들어지는 소나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는데요. 양은 어제보다는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5에서 3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만 소나기는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부는 데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면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데다가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오존 농도가 말썽인데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만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바깥에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잘 챙겨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더울 것 같죠? 네, 오늘 날이 덥고요. 이번 주 내내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는 비 안 오고 오랜만에 화창하다고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next channel A.